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열 병원체를 발견한 고 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다고 국가보훈처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5일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호왕 교수는 에이즈, 말라리아와 함께 세계 3대 전염성 질환으로 알려진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인 한타 바이러스와 서울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유행성 출혈열 진단법과 예방 백신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의학사는 거짓입니다. 세계 3대 바이러스로 불리우는 에볼라, 마버그, 그리고 마지막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바로 한타바이러스입니다. 그 한타바이러스를 발견하고 치료 백신까지 만든 분이 바로 미국은 일찌감치 포기한 연구를 성공시킨 한국인 의사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러스 연구기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석학이 직접 밝히는 충격적인 진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세계 의학계의 혁명을 일으킨 한국인 연구자의 기적 같은 도전과 성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세계적인 바이러스 학자로서 한국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서구 의학계는 여러분의 나라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을 의도적으로 무시해왔습니다. 그 부끄러운 역사의 중심에 바로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 바이러스학과 마이클 스턴버그 교수입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노벨상 수상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세계 유수의 의학저널 표지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만함도 가득했죠. 서구 의학의 우월성을 의심치 않았던 저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온 연구자들을 은연중에 무시해왔습니다. 8해 전, 제 연구실에 한국인 박사과정 학생이 찾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타바이러스 연구로 유명한 이호왕 교수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험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를 비웃었습니다. 자네 정말 그런 구식 연구에 시간을 낭비하겠나? 그건 이미 검증된 내용이고 우리는 더 선진화된 방법론이 있네. 한국의 연구는 참고만 하고 우리 방식으로 진행하게. 그 학생의 실망한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는 결국 제 연구실을 떠났고 다른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한타바이러스 변이 연구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제가 무시했던 그 구식 방법론을 활용해서 말입니다. 저의 오만함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은 새해 전 국제 바이러스 학회에서였습니다. 제가 좌장을 맡은 세션에서 한 한국인 연구자가 이호왕 교수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바이러스 검출 기법을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제가 한 질문은 지금 생각해도 치욕스럽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이 방법론이 이미 서구에서 개발된 기술의 단순한 변형이 아닌지요?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그 연구자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스턴버그 교수님, 이호왕 교수님의 한타바이러스 연구는 미국 육군이 15년간 실패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접근법이었죠. 제 방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의 기술을 변형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관점에서 개발한 것이죠. 바이러스학의 역사를 더 공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의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 동료들조차 민망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끄러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세계를 강타했을 때 우리 모두는 해답을 찾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연히 오래된 의학저널 보관소에서 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 발견 한탄 바이러스라는 제목의 그 논문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논문을 읽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인류 의학사의 기념비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한국인 의사 이호왕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우리 학과의 원로 교수인 윌리엄 하퍼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시기에 군의관으로 복무했던 분이었습니다. 교수님, 이호왕 교수라는 한국인 의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한타바이러스를 발견한 사람이요. 하퍼 교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책장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마이클, 그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됐나? 이 사람이 이후왕 박사야. 앨범 속 흑백 사진에는 젊은 아시아인 의사와 미군 장교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퍼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를 닥터리라고 불렀지. 내가 한국에서 복무할 때 매일 수십 명의 군인들이 원인 모를 열병으로 쓰러졌어. 미 육군 의무대는 속수무책이었네. 그때 이 젊은 한국인 의사가 나타났어. 그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 처음엔 모두가 그를 무시했어. 하지만 하퍼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옳았어. 우리 모두가 틀렸고 그 한국인 의사만이 옳았던 거야. 그가 없었다면 더 많은 목숨이 사라졌을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이호왕 교수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둘 발견했습니다. 미국 육군이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연구비를 투입하고도 포기한 연구를 그는 거의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제대로 된 실험실도 없이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며 그는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발견이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되었으나 서구 의학계의 암묵적인 거부로 인해 결국 수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전율했습니다.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깊었으며 그로 인해 얼마나 불공정한 역사가 쓰였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양심은 저를 더 이상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이후왕 교수의 연구가 이루어진 현장,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유산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결정은 제 동료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연구실 회의에서 제 선임 연구원인 리차드는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교수님, 왜 갑자기 한국의 오래된 연구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우리에겐 당면한 연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서양 의학의 발전에 비하면 저는 그의 말을 자르고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런 오만함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외면해왔던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했는지, 그리고 우리 서구 의학계가 얼마나 자만에 빠져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가야 해.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 가을, 저는 마침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오만한 교수가 아닌 진실을 찾아 나선 한 명의 학생으로서 말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연구원들은 처음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서구학자들이 그들의 업적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스턴버그 교수님, 갑자기 왜 이후왕 교수님의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그곳의 선임 연구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배우러 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서구 의학계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말에 그들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후왕 교수의 초기 연구 노트와 현미경 슬라이드, 심지어 그가 직접 들판에서 잡았다는 쥐의 표본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후왕 교수가 사용했던 현미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고등학교 실험실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식이었습니다. 그런 장비로 어떻게 세계적인 발견이 가능했을까요? 연구원은 제 의문을 읽었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비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의 눈이 중요한 거죠. 이후왕 교수님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왕 교수의 마지막 제자 중 한 명인 최 교수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와인 한 잔을 마시더니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후왕 교수님이 한타바이러스를 발견했을 때 서구학계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인이 그런 발견을 했을 리 없다고요. 그래서 교수님은 직접 미국에 가서 실험을 재현해 보였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마지못해 인정했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과학은 증명이 중요하다.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그 겸손함이 저에겐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의학사는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역사 속에서 제가 얼마나 오만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존스 홉킨스로 돌아온 후, 저는 학과 회의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바이러스학 교과 과정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후왕 교수의 한타바이러스 연구를 핵심 사례 연구로 포함시키고 서구 중심의 편향된 역사관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당연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랜 동료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건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진실을 외면해왔어요. 이제는 바로잡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서구 의학계는 오만했고 편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발견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국 전쟁 시기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미스터리, 질병의 실체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후왕 교수가 어떻게 불가능에 도전했는지 그 기적 같은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한국 방문 둘째 날, 저는 강원도 철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자 그 미스터리한 질병이 처음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남짓,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제가 이제 밝혀드릴 이야기는 세계 의학사에서 의도적으로 가려진 충격적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동행한 국립보건연구원의 김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 전쟁 당시 미군 제병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최초의 환자들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지요. 지금은 평범한 들판에 불과했지만 70년 전 이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낡은 서류 가방에서 흑백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33명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발열로 생각했지요. 그러나 나흘 만에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두 같은 증상이었어요. 고열, 두통, 그리고 김 박사는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자의 몸 여기저기에 검은 반점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피부 아래 출혈이 일어난 흔적이었습니다. 출혈이 시작되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부 장기에서도 출혈이 일어났지요. 특히 신장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심부전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그는 또 다른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미군 의무대의 보고서였습니다. 6개월 만에 환자 수는 600명을 넘었습니다. 미군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요. 당시 이 질병을 한국형 출혈열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유행성 출혈열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저는 보고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미군 의무대는 모든 가능한 원인을 조사했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원인 불명. 미군은 이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김 박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균성 감염으로 생각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를 의심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생물학 무기 가능성까지 조사했지요. 우리는 길을 따라 걸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철원의 들판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70년 전 이곳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영향을 받았나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한국인 피해자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이었고 기록은 제대로 남지 않았지요. 게다가 김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한국군 병사들은 그냥 죽는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의약품도 부족했고 첨단 의료 장비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로 인한 한국군 사망자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도 않았습니다. 철원 고지대에 도착한 우리는 넓은 들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박사는 손으로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최전선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참호와 벙커에서 생활했지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참호에서요? 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곳은 들쥐들의 서식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쥐들이 바이러스의 숙주였죠. 김 박사의 말은 저를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서구 의학계는 왜 이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 한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야전병원으로 사용된 폐교였습니다. 이곳은 현재 작은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 내부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낡은 병상, 녹슨 의료기구들, 그리고 당시 의료진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특별한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미스터리 질병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제목 아래 당시 이 질병과 싸웠던 의료진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미국인 군의관의 일기에 눈길이 갔습니다. 오늘 또 5명이 사망했다.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항생제, 수혈, 어떤 것도 효과가 없다. 이 질병은 마치 악마와 같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며 무자비하게 생명을 앗아간다. 그 옆에는 한국인 간호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모든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은 계속 죽어갔고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죽어가는 젊은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 박사는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질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군인들 사이에서 매년 발생했지요. 미국은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파견했습니다. 월터 리드 육군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15년간 연구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15해나요? 그토록 오랫동안? 네. 그들은 한국의 전문 연구소까지 설립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들여왔고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 육군 연구소의 최종 보고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박사는 서류철을 꺼내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15년의 집중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한계와 질병의 특성상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한국 내 연구시설을 철수하고 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종료합니다. 보고서 날짜는 1967년이었습니다. 미국은 포기했습니다. 세계 최강국, 최고의 연구시설과 과학자들을 보유한 나라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는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였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한타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1976년 대한민국의 이후왕 박사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매년 수만 명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한쪽은 세계 최강국의 패배 선언이었고 다른 한쪽은 한 한국인 의사의 승리를 기록한 문서였습니다. 그 사이에는 단 9년의 시간차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왕 교수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미국이 포기한 연구를 이어받게 되었나요? 김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미 육군이 철수를 결정했을 때 이후왕 교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젊은 강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미국 연구팀의 한국인 협력자로 잠시 일한 경험이 있었지요. 미국이 철수를 결정하자 그는 스스로 이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연구비는? 장비는? 김 박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이 남기고 간 버려진 장비 몇 개가 전부였죠. 연구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왕 교수에게는 미국 과학자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장 경험입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이 질병이 발생하는 환경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직접 치료했고 그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한국의 생태계, 특히 들쥐들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박물관을 나와 이후왕 교수가 첫 연구를 시작했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 박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한국 전쟁 이후에도 매년 수백 명의 군인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특히 가을철, 군사훈련이 많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지요. 최전방의 군인들이 주요 피해자였습니다. 한국군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나요? 김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초기에는 거의 방치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복구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있었고 의학 연구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이 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후왕 교수는 이 연구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을까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후왕 교수의 친구 중 한 명이 의대생 시절 유행성 출혈열로 사망했습니다. 그 친구는 최전방에서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었죠. 이후왕 교수는 그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후 이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겠다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사명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한군 부대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매년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한타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사망률은 1% 미만입니다. 이후왕 교수 덕분이지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군부대의 젊은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적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한국인 의사의 헌신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호텔방에서 오늘 본 모든 문서와 사진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장의 사진이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한타바이러스 발견 이후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이후왕 교수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옆에 선 서구학자들의 표정은 어딘지 불편해 보였습니다. 김 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구학자들은 처음에 이후왕 교수의 발견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동양인이 그런 중요한 발견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후왕 교수는 직접 미국에 가서
자신의 연구를 재현해 보여야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 역시 그런 편견을 가진 서구학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한국인 의사는 세계 의학사의 길이 남을 발견을 이루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후왕 교수가 실제로 연구를 수행했던 실험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 도전,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낸 기적 같은 발견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에서 저는 이후왕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직면했던 불가능한 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년 전, 이곳에서 의학사를 바꾼 위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이후왕 교수의 가장 오랜 제자 중 한 명인 박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제 70이 넘은 노학자였지만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의 눈빛은 젊은이처럼 반짝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후왕 교수님이 불가능한 연구를 시작했던 실험실이죠. 우리가 들어선 곳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현대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실험실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현미경 하나, 낡은 원심 분리기, 그리고 몇 개의 실험대가 전부였습니다. 미 육군이 15년간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도 실패한 연구를 이후왕 교수님은 이런 환경에서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연구비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이 연구에 쏟아부었습니다. 다행히 미 육군 측에서 약간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것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중 제 눈에 낡은 사진첩이 들어왔습니다. 박 교수는 허락하여 제가 그것을 펼쳐보게 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이후왕 교수와 몇몇 학생들이 들판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쥐를 잡으러 나간 날입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유행성 출혈열의 원인이 들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판으로 나가 쥐를 잡았지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 한 명이 병상에 누워 있고 이후왕 교수가 그의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물었습니다. 박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연구원입니다. 그는 연구 중에 감염되었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지만 신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지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계속했다니요. 네. 사실 저희 연구팀에서 7명이 감염되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상태였지요. 교수님은 매일 밤 그들의 병상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고 자책하셨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이후왕 교수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것입니까? 연구 3년차,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수천 마리의 쥐를 잡았지만 원인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대학 내에서도 자원 낭비라는 비판이 있었지요. 박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외부의 조롱이었습니다. 특히 서구학자들은 우리의 연구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미국 교수는 공개적으로 한국에서 그런 중요한 발견이 나올 리 없다고 말했지요. 저는 분노했지만 교수님은 늘 차분하셨습니다. 우리가 결과로 증명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저 역시 그런 오만한 서구학자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구 중에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박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 이야기를 아십니까? 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군복 차림의 남자들이 한 젊은이를 붙잡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연구팀의 최 연구원입니다. 그는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쥐를 잡다가 군인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당시는 냉전 시대였고 남북 관계가 극도로 긴장된 상태였지요. 군인들은 그를 북한 간첩으로 오해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최 연구원은 체포되어 이틀간 신문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후왕 교수님이 직접 군부대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그를 구해냈지요.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우리 연구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군사지역 출입이 제한되었고 그곳에서 서식하는 쥐들을 연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연구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다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왕 교수와 그의 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파구를 찾게 되었나요? 5년간의 연구 끝에 성공했다고 들었는데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후왕 교수님의 천재성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교수님은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낡은 연구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후왕 교수의 꼼꼼한 필체로 가득한 메모와 스케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쥐의 모든 장기를 검사했습니다. 간, 신장, 비장.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은 아직 검사하지 않은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폐였습니다. 당시 유행성 출혈열의 주된 증상은 신장 손상과 출혈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폐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직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 노트에는 이후왕 교수가 붉은 펜으로 크게 적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폐를 확인하라. 그리고 결국 1975년 10월 교수님은 들쥐의 폐 조직에서 그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알려진 어떤 바이러스와도 달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병원체였지요.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내, 통찰력, 그리고 끈질긴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탄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나요? 그건 교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박 교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한탄강 유역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 중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지요. 교수님은 그들을 기리기 위해 그 강의 이름을 따서 바이러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잡은 쥐들에서 처음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학적 발견에 이토록 인간적인 의미를 담다니요. 바이러스 발견 후 세계 의학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박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서구 과학자들은 그런 중요한 발견이 한국에서 나올 리 없다며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이후왕 교수님이 다른 학자의 연구를 훔쳤다거나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편견에 교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교수님은 자신의 연구를 세계에 증명하기 위해 직접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월터 리드 육군 연구소에서 그들의 장비와 그들의 지켜봄 아래 실험을 재현하셨지요. 그제서야 세계는 이 발견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서구 과학자들로 가득한 실험실에서 한 동양인 의사가 착실하게 자신의 발견을 증명해 보이는 모습을. 그것이 얼마나 긴장되고 외로운 순간이었을지. 발견 이후 이후왕 교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곧바로 진단법 개발에 착수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세계 최초로 한타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셨지요. 이후에는 예방 백신 연구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셨죠? 네. 1990년 한국은 세계 최초로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후왕 교수님의 연구 덕분에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질병이 이제는 예방 가능한 질병이 되었지요.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왕 교수가 노벨상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여러 차례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결국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그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이후왕 교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적 업적을 넘어 인간의 의지와 헌신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서구 의학의 오만함 속에서 우리는 이런 위대한 이야기를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박 교수와 작별하며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후왕 교수님이 지금의 의학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박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학은 국경이 없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발견했느냐가 아니라 그 발견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느냐다. 교수님은 진정한 세계 시민이셨고 인류 전체를 위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이후왕 교수의 유산이 현대 한국 의학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의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후왕 교수의 가장 위대한 순간, 그 역사적인 발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려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바이러스 연구소의 특별 전시실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한탄 바이러스 발견 당시의 실험 장비와 자료들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와 동행한 김 박사가 유리 케이스 안에 낡은 현미경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에 사용된 현미경입니다. 1975년 10월 4일 이후왕 교수님은 이 현미경으로 세계 최초로 한탄 바이러스를 관찰하셨습니다. 저는 경외심을 느끼며 그 오래된 현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첨단 전자현미경에 비하면 너무나 원시적인 장비였습니다. 현대 의과대학 학생들은 실습용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수준이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장비로 그토록 중요한 발견을 했다니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후왕 교수님의 천재성입니다. 교수님에게는 장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관찰력과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옆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후왕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실험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연구팀은 거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5년 동안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유행성 출혈열의 원인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를 포기하라고 조언했지요. 하지만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 박사는 당시 연구실 조교였던 이 교수의 증언을 들려주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이미 집에 갔고 이후왕 교수님과 2명의 조교만 남아 있었지요. 교수님은 51번째 쥐의 폐 조직을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교수님이 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교수님 곁으로 달려갔지요. 이후왕 교수는 현미경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바이러스와도 달랐습니다. 그는 즉시 다른 표본으로 확인 실험을 진행했고 동일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유레카! 라고 외치며 뛰어다니진 않으셨지만 교수님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5년간의 고된 연구가 마침내 빛을 본 순간이었지요.
김 박사는 유리 케이스 안에 또 다른 유물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호왕 교수가 직접 쓴 연구 일지였습니다. 1975년 10월 4일 드디어 찾았다. 이 바이러스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이다. 이제 인류는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일지를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왜 이 바이러스를 한탄이라고 명명하셨나요? 김 박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건물에서 1시간 거리에 한탄강이 흐릅니다.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 중 하나였지요. 이호왕 교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쥐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이러스를 발견했을 때 교수님은 그 강의 이름을 따서 한탄 바이러스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이호왕 교수의 제자였던 강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탄강은 한과 탄식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이호왕 교수님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 목숨을 잃은 모든 이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한과 탄식을 기억하기 위해 이 이름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구 과학자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연구소 이름을 따서 바이러스를 명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호왕 교수는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이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발견 이후 세계 의학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 박사와 강 교수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강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구학계, 특히 미국 학자들은 한국에서 그런 중요한 발견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요.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이호왕 교수님의 발견을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김 박사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호왕 교수님은 직접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월터 리드 육군 연구소에서 미국 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발견을 재현해 보이셨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의혹을 잠재우셨습니다. 강 교수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연구소에서 이호왕 교수가 미국 과학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날 이후 세계는 마침내 이 발견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호왕 교수님의 연구실을 한타바이러스 국제참조연구소로 지정했고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서구 학자들의 의심 어린 시선 속에서 한 동양인 의사가 차분하게 자신의 발견을 증명해 보이는 모습을. 그것은 과학의 승리인 동시에 편견에 대한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발견 이후에도 이호왕 교수님의 도전은 계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김 박사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교수님은 곧바로 두 가지 큰 과제에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법을 개발하는 것. 다른 하나는 예방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었지요. 강 교수가 이어받았습니다. 1977년 이호왕 교수님은 세계 최초로 한타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조기 진단이 가능해졌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13년 후인 1990년 드디어 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성공하셨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 사람의 연구가 어떻게 이토록 완벽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호왕 교수님의 연구 방식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김 박사는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현장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직접 환자를 만나고 직접 샘플을 채취하고 직접 실험을 수행하셨지요. 그것이 서구 학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실험실에만 머물렀지만 교수님은 늘 현장과 실험실을 오가셨습니다.
강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끊임없이 질문하셨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으셨지요. 왜 특정 지역에서만 환자가 발생하는가? 왜 특정 계절에 집중되는가? 왜 특정 연령대가 더 취약한가? 이런 질문들이 결국 바이러스 발견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특별 전시실의 마지막 섹션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이후왕 교수가 받은 수많은 상과 명예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과학상인 삼성호암상, 프랑스 정부가 수여한 레지옹 도네르 훈장, 그리고 세계적인 의학상인 레스커상까지. 그러나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노벨상 메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왕 교수님은 여러 차례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결국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서구 중심적 편견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강 교수가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그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은 중요하지 않다. 내 연구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명예나 상이 아닌 인류의 행복을 위해 연구하는 순수한 열정. 전시실을 나오며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계 의학사에서 이후왕 교수님의 업적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김 박사와 강 교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타바이러스의 발견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의학적 발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매년 수만 명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있지요. 이후왕 교수님의 연구 덕분에 조기 진단과 예방이 가능해졌고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강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왕 교수님의 연구 방법론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장 연구와 실험실 연구를 결합한 그의 접근법은 이제 많은 바이러스 학자들이 따르고 있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과 작별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후왕 교수의 위대한 업적을 세계에 알리고 그동안 서구 중심적 편견으로 인해 가려져 있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후왕 교수의 유산이 현대 한국 의학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또 다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또 다른 놀라움과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에서는 이후왕 교수의 정신을 이어받은 현대 한국 의학자들의 놀라운 성과와 세계 의학계에서 한국이 차지하게 된 특별한 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업적을 넘어 한 민족의 끈질긴 도전 정신과 창의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깊은 감동을 느꼈던 날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한국 의학계가 이후왕 교수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바이러스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후왕 교수의 정신을 이어받아 설립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현재 다양한 신종 바이러스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커다란 동상이었습니다. 이후왕 교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그의 명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진리가 있다. 그 진리를 찾는 것이 과학자의 사명이다. 연구소 소장 박 교수는 저를 직접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후왕 교수의 제자의 제자로 현재 한국 바이러스학의 최전선에 서 있는 과학자였습니다. 이후왕 교수님의 발견은 단순히 한 바이러스를 찾아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의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탄 바이러스 발견 이전 한국 의학은 주로 서구 의학을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왕 교수의 성공 이후 한국의학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는 수많은 독창적인 연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바이러스학 분야에서 한국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후왕 교수님 이후 우리는 여러 신종 바이러스를 발견했고, 진단법과 백신 개발에서도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최신 연구 시설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이 즐비했고, 젊은 연구자들이 열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개발도상국의 연구소라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저희는 미국 모더나와 함께 차세대 한타바이러스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이번에는 서구 기업이 우리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입장이 되었지요. 박 교수의 자부심 어린 설명을 들으며 저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의학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에 이후왕 교수의 한탄 바이러스 발견이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서울로 돌아와 국제 한타바이러스 학회 한국 지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송가원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현재 국제 한타바이러스 학회 회장으로 이후왕 교수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선 인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십니까? 처음 발견한 바이러스가 이제는 한타바이러스과라는 독립된 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지명이 붙은 바이러스가 공식적인 바이러스 분류 체계에서 하나의 과로 인정받은 것은 세계 의학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송 교수는 이어서 최근 한국 연구팀이 발견한 신종 바이러스인 가막바이러스와 대룡바이러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중국에서 발견된 랑야바이러스와 유사하지만 한국 연구팀이 먼저 발견하고 명명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명명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후왕 교수님이 개척한 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저는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때 서구 의학의 변방에 있던 나라가 이제는 새로운 발견의 주체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한 사람의 끈질긴 도전이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송 교수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의미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의학사는 너무나 편향되어 있었고 서구 중심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역사를 다시 쓰고 싶었습니다. 이후왕 교수와 한국 의학의 놀라운 성취가 제대로 인정받는 새로운 역사를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제 동료 교수들에게 긴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바이러스학 교과과정의 전면 개편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만 바이러스학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 이후왕 교수의 업적과 한국 바이러스학의 성과가 제대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상대로 반발이 있었습니다. 오랜 동료 중 한 명은 우리 교과 과정에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다른 동료는 서구 의학의 전통을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건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 이후왕 교수의 놀라운 이야기와 현대 한국 의학의 성과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세계 의학을 가르치고 싶다면 서구 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후왕 교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과학의 본질과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진실을 마침내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이후왕 교수와 그의 연구팀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외국인 교수의 편견 어린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후왕 교수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대전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학계가 이후왕 교수의 유산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의학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저는 대전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국가유공자들이 안장되는 곳으로 이후왕 교수도 여기에 모셔져 있다고 했습니다. 푸른 잔디와 정돈된 비석들 사이로 걸으며 저는 이후왕 교수의 생애가 단순한 과학자의 삶을 넘어 한 국가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 안내를 맡은 김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보통 군인이나 독립운동가 같은 국가유공자들만 안장됩니다. 이후왕 교수님은 과학자로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이곳에 모셔진 몇 안 되는 분 중 한 분이세요. 우리는 이후왕 교수의 묘역 앞에 섰습니다.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비석 앞에는 이미 여러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도 매일 많은 의대생들과 연구자들이 이곳을 찾아 존경을 표한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돌아가신 후 장례식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바이러스 연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교수님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았던 몇몇 서구 학자들도 왔지요. 그들은 마침내 이후왕 교수님의 위대함을 인정했습니다. 비석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후왕 교수의 마지막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 단순한 문장에 담긴 깊은 의미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후왕 교수는 자신의 연구가 전 인류를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동시에 조국 한국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현충원을 나와 우리는 근처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이후왕 교수의 정신을 이어받아 설립된 연구소로 현재 한국 바이오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의 젊은 과학자 이 교수는 저에게 현재 진행 중인 놀라운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K-바이러스 지도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전역에 분포하는 모든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분석하고 지도화하는 작업입니다. 이후왕 교수님이 시작하신 연구의 현대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이미 수백 종의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했으며 그중 몇몇은 미래의 팬데믹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바이러스의 특성을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지요. 저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바이러스가 이제는 인류를 위한 도구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후왕 교수가 꿈꾸었던 미래가 아닐까요? 연구소 투어를 마친 후 우리는 소규모 세미나실에서 몇몇 젊은 과학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20, 30대의 젊은 연구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열정과 자신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 연구자는 자신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진단 키트 개발에 참여했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이후왕 교수님의 현장 중심 연구 방법론을 따랐습니다. 실험실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현장에 나가 환자 샘플을 채취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았지요. 그 덕분에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빨리 정확한 진단법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이후왕 교수의 불가능은 없다는 정신이 한국 과학계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진단키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저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냈지요. 이것이 바로 이후왕 교수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이들이 단순히 이후왕 교수를 존경하는 것을 넘어 그의 정신을 실제로 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 교수가 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턴버그 교수님, 이제 이후왕 교수님과 한국 의학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바뀌셨나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 저는 의학의 발전이 서구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후왕 교수와 한국 의학은 저에게 진정한 과학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이번 여행의 모든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저 자신과 저의 가치관을 완전히 재평가하게 만든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된 한 과학자의 도전이 오늘날 이토록 찬란한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출국을 앞두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장소를 더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미래 의학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의대 강의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최첨단 시뮬레이션 장비를 통해 가상 바이러스 감염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석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저희 존스 홉킨스 학생들의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학생들과 짧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학생의 질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턴버그 교수님, 미래의 바이러스학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길을 제시하고 여러분이 따라오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한국의 바이러스학이 이루어낸 성과를 보면 이제 저희가 여러분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이후왕 교수의 정신이 젊은 세대에게 완벽하게 계승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김 박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이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왕 교수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 될 것입니다. 김 박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스턴버그 교수님, 이후왕 교수님은 항상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세계와 함께 인류의 건강을 위해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모든 것을 정리하며 노트북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잊혀진 영웅 이후왕 교수와 한국 의학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논문이 아닌 세계 의학사를 다시 쓰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저는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세계의학에 숨겨진 영웅 이후왕 교수와 한국의학혁명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넘쳐났고 심지어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특별히 참관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제 이메일 계정에는 CNN과 BBC에서 인터뷰 요청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이후왕 교수에 관한 저의 발견이 미국 학계에 작은 폭풍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의학사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대한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미국의 월터 리드 연구소가 15년 동안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도 풀지 못한 의학적 수수께끼를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연구를 시작한 한 한국인 의사가 해결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7명의 연구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그중 1명은 영구적인 신장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청중들의 얼굴에 충격과 감동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호왕 교수가 이 발견을 한 후 미국 과학자들이 한국에서 그런 중요한 발견이 나올 리 없다며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직접 미국에 와서 바로 이곳 미국 땅에서 미국 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발견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강당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맑은 목소리로 물 한 잔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한국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호왕 교수로부터 시작된 한국 의학의 특별한 DNA가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현장 중심의 연구,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불가능은 없다는 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 의학에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저는 이제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초반의 의심과 불편함은 사라지고 진정한 관심과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간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인 이호왕 펠로우십이 공식 출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미래의 의학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이사회는 물론이고 화이자, 모더나, 로쉬와 같은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총 1,500만 달러의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호왕 교수의 업적과 한국 의학의 중요성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중 한 흑인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호왕 교수님이 오늘날 살아계셨다면 어떤 연구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소수자도 그분처럼 의학계에서 큰 발견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모두 중요합니다. 첫째, 저는 이호왕 교수가 지금 살아계셨다면 아마도 신종 감염병 예측과 예방에 집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항상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통찰력이 코로나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더 적은 희생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갔을 것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당신이 바로 그 답입니다. 이호왕 교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정신입니다. 그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연구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런 불리한 조건을 창의성으로 극복했지요. 당신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나 이 강당에 있는 어떤 학생이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에서 이호왕 교수가 품었을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감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이호왕 교수의 연구 노트 복사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꼼꼼한 관찰,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대담한 가설 설정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존스 홉킨스 캠퍼스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학의 미래는 어느 한 국가나 문화의 전유물이 아닌 서로 다른 관점과 접근법이 융합될 때 더욱 빛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절실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의 김 박사에게서 받은 이메일이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스턴버그 교수님, 이호왕 교수님이 꿈꾸던 세계가 마침내 실현되고 있군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인류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갑시다. 저는 김 박사의 이메일 아래에 첨부된 사진을 보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호왕 교수의 묘소 앞에는
수십 명의 한국 의대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이호왕 교수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남은 학문적 여정을 이호왕 교수의 유산을 세계에 알리는데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책, 잊혀진 영웅 이호왕과 한국의학의 기적은 단순한 학술 서적을 넘어 세계 의학사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과학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다. 이것이 이호왕 교수가 남긴 말이자 제가 매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한국 의학이 세계에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며 미래 의학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스턴버그 교수의 눈을 통해 본 이호왕 교수님의 놀라운 여정은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국이 포기한 불가능한 과제에 도전해 세계 의학계를 뒤흔든 한 한국인 과학자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조사하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토록 위대한 한국인의 업적이 우리 교과서에도 대중의 기억에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을까요?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대함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호왕 교수님이 발견한 바이러스의 이름이 한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한탄강 유역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어서 2번. 연구원들의 한과 탄식을 담아서 3번. 한국의 탄생이라는 의미에서 정답은 영상 끝부분에 공개하겠습니다. 이호왕 교수님의 한타바이러스 발견은 단순한 과학적 업적을 넘어 한국인의 끈질긴 도전, 정신과 창의성을 세계에 알린 자랑스러운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날 K-방역으로 모더나와의 백신 공동 개발로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의학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일주일 뒤 게시물에 아이디 명단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이호왕 박사가 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의 병원체를 발견한 뒷이야기가 밝혀져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있습니다. 발견하셨을 때